제 주변에 최고의 재테크 고수 두 분이 있으세요. 원래 형님 부동산 지금은 올라요? 지금은 떨어져요? 예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난 모르겠어. 그런데 정호야 부동산을 박종호 교수님한테 그러면 이제 부동산 쪽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이틀 전이죠. 1월 3일에 웬만한 거 다 풀었거든요. 그 서울도 다 투기과열지구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딱 4개 구 용산하고 강남 3구 빼고는 아예 비규제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소도시나 동작구나 똑같이 규제가 없는 이런 대박이네. 상황이 됐는데 요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그만큼 다급한 거죠. 지금 시장이 너무 빠르게 급등하고 있다라는 걸 걱정한 게 보인 거예요. 그건 그만큼 부동산 더 정확히 말하면 건설 파트가 정말 불안불안하구나. 이거 건설 파트 불안불안해서 거기서 대규모 구조조정 생기거나 부실 채권 일어나면 이게 금융권으로 다시 특히 제2금융권으로 다시 확산되고 야 이거 걷잡을 수 없겠다. 그러면 다시 건설 분야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미분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 푼 거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건설업이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연끌 가지고 이제 집 사신 분들이 나 이제 제가 포기할래요. 저 그냥 던지겠습니다. 돌을. 그런 사람들의 돌을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동산에 대한 분위기를 바꿔줘야지 누가 그걸 수용해 주는데 그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끌 같은 경우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더 이상 이자 감당이 안 되면 신용불량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뭐 신문 보셨잖아요. 음아파트 그 20m 27억인데 24억 대출. 저는 저는 그런 야수의 심장이 없어요. 그거는 야수도 좀 대단하죠.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강세일 때는 그런 베팅들을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라도 또 사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거기 대부업체도 괜히 빌려주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아마 고소득자였을 것 같아요. 뭐 무슨 뭐 엄청난 뭐가 있겠었겠죠. 돈이 있으셨겠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냥 손해 보고 던지겠다 한 게 아닌가. 이자 뭐 한 번 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근데 그건 좀 투자의 영역을 좀 넘어선 수준이거든요, 사실. 그때도 이자 8% 10%였는데. 맞아요. 하여튼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상당한 이자 부담을 감내하면서 집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시 전 돌아가고 싶어요. 나 돌아갈래 하는데 그걸 받아줄 사람들을 만들어주지 않고선 개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바꾼 거예요. 이게 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섭섭하게 들리실 텐데요. 주식시장에 빠지잖아요. 국가 경제에 아무 영향 없어요.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죠. 하지만 국가 경제에 큰 영향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 주식 투자하는 숫자 인구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요즘은 좀 늘었었지만 동학개미 때문에 확 다시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국가 경제에 큰 영향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빠지는 건 관료들도 아무 걱정 안 해요. 부동산 시장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건 상당 부분 실물의 여러 가지 요소들의 기반이 돼요. 원자재 수급, 건설, 그리고 건설이라는 건 가장 고용 친화적인 인더스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200만 명이 넘어요. 다양한 서비스들이. 그럼 그 수많은 시장이 경직된다는 건 내수 침체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그것만 떨어지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도배, 장판하는 분들 이사를 해야 또 가구도 팔고 하는 거잖아요. 가구, 뭐 하다못해 조명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연계돼 있는 게 주택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관련 종사자분들이 어떻게 또 고용시장 흔들릴지 모르고 하니까 정부가 불안하다. 근데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대출을 안 낄 수가 없는 거고 전세를 살아도 대출을 받는데 그럼 결국에 이게 부동산발 금융시장의 위험으로 번질까봐 걱정이 된 것도 그것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급냉했었을 땐 뭔가 잘 팔릴 줄 알고 집 짓거나 분양 준비했던 건설사부터 문제가 돼요. 건설사가 문제가 되죠. 그럼 그 건설사들도 자기 돈으로 그거 아파트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늘 얘기했던 PF나 이런 것들. 당연히 금융시장으로 그 악영향이 전가되는 거예요. 증권사 쪽에서 많이 했죠. 증권사, 제2금융권.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경제에 진짜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증시 폭락하는 건 국가에서 큰 걱정 안 하고 그리고 지원도 안 한다.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게 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악영향이 있다 보니 결국 하방을 막으려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요.
이번에 둔촌주공 정부가 봤을 때 이거 지금 계약률이 낮게 나오거나 하면은 이게 또 금융시장에 또 그렇죠. 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딱 지금 계약 기간 그 중간에 규제를 다 풀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다 소급 적용을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그만큼 뭐 12,000세대니까 단순 그 분양 물량만 해도 한 4,000세대가 넘어가는데 그 부분을 걱정했다고 봐도 되겠죠? 아, 그럼요. 네. 둔촌 주공이나 이런 거는 부동산 시장의 상징적인 어떤 물건이었거든요. 정부는 그거를 시금석으로 보는 거예요. 저거를 못 막으면 네.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각이 네. 더 생각된다. 그렇다면 저게 그래도 수용될 수 있도록 뭐 금융시장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된 거죠. 저희 동네가 이제 제가 사는 동네 여의도인데 네. 오피스텔이 하나 떴어요. 네. 뭐 아크로라고 하는 그게 떴는데 원래 그런 브랜드의 그런 거 하나 하면 뭐 모델하우스 가면 막 부세통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게 통상적이잖아요. 네. 한적한 거예요. 제가 분양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모릅니다만. 네.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이거 뭐 둔촌주공이 이런데 다른 데까지도 그것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네. 뭐 거기 그 결국 지금 뭐 평당 얼마 하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저 미분양 나면 평당 그 분양가 낮추는 거 아니에요? 막 네. 그러면 이제 담당 직원들이 상담 받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 그러다가 소송 걸려요. 네. 저희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 준톤 주공하고 여긴 또 다르고 막 디펜스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많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둔촌 주공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결국에 지금 정부가 규제를 막 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반전시켜서 올리겠다라기보다는 더 내려가는 걸 막아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좋지 않은 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 규제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반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추가적인 또 조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네.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선거 시즌이에요. 네. 네, 이제 국회의원 총선이요. 그럼 총선 때 이제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당면 과제는 네. 지역구에 민원 들어오고 있거든요. 나 어느 동네 아파트 샀는데 뭐 입주도 안 되고 네. 나는 미분양이고 그래서 나도 지금 큰일 났는데 너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네. 지역 경제 그리고 지역의 대표적인 토호 세력들 네. 지방의 건설회사 사장님들 지방 있잖아요. 건설사분들 많죠. 최고죠. 네. 그럼 민원 또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줄도산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는 일은 지방의 이 어떤 예산이 투여되는 공적 이슈를 잡아서 네. 쉽게 해서 레고랜드 비슷한 걸 각각 호재를 던지는 거죠. 우리 뭐 유치했다, 우리 뭐 건설하겠다, 네. 뭐 진흥원 센터 뭐 이런 거 이제 얘기가 네. 있거든요. 그걸로 다시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반전시키려는 그런 시즌이 돼요. 네. 그래서 원래 총선 전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늘. 네. 근데 이번에는 그걸 더 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다고 판단할 거예요, 정치권에서. 부동산 시장도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경제에서 가장 큰 경제 주체, 삼성이 아니에요. 개인도 아니고요. 국가예요. 네. 500조 그냥 던질 수 있는 한 경제 주체로 제일 큰 경제 주체예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그 주체가 SOC 분야나 부동산 분야에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는 건 그게 더 중요한 요소예요. 네. 아. 사실 이번 규제가 대규모로 해제가 됐는데 그 중에 규제 지역 해제가 안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강남 3구랑 이제 용산구는 이제 안 풀었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는 왜 굳이 남겨놨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전에도 사실 그 규제 지역들 안 풀 때 끝까지 강남 3구는 안 풀었었거든요. 네. 집값 다 빠질 때까지도 네.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계속 묶어놨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어떤 정치적인 판단 같은 걸까요? 그것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그 부동산 시장을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하는 게 네. 시장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뭐 정책을 막 너무 이렇게 뭐랄까 복잡 다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네. 시장 상황으로만 설명이 안 되죠. 정무적인 판단도 있는 거죠. 네. 그것도 분명히 있고 전 늘 말씀드리지만 강남 3구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네. 용산에 있는 것도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신고가는 아니지만 견실하게 버티면서 매매가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쪽 시장은 다른 시장과 분위기가 아직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출 규제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40억짜리 집을 그 특이한 음아파트 같은 사례 말고는 이게 대출로 움직이는 그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거는 규제와는 다른 그런 시장 마켓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아직 그 지역을 풀기에는
뭐 조금 좀 특수한 지역이라고 보고 좀 네. 남겨놨다. 네. 근데 아마 또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또 풀겠죠. 지금 과거 대비 규제 해제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지금 한 2주 단위로 막 바뀌고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앞으로 남은 강남의 신규 이제 그 완공돼서 분양될 물량이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왔을 때 네. 그때 그쪽 지역도 분명히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는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땐 또 뭐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있을 수는 네.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규제 해제가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게 정말 그 4개국 빼고는 전국이 다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지방의 입장에서는 저기 수도권 서울 쪽이 규제가 그나마 있으니까 지방을 조금 관심을 그렇죠. 두던 분들 입장에서 네. 관심 갖기가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지방 쪽 분위기는 좀 더 안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지방은 아주 특이하게 네. 투자 세력으로 인한 움직임과 네. 정말 실수요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커요. 특히 군단이나 네. 일반 시단위에서는 진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또 상당하거든요. 예, 그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는 아파트 네. 그런 것들을 내 돈이 아닌 여러 가지 규제를 풀었으니 이 기회에 장만 좀 하십시오. 새 아파트로 이사하세요라는 시그널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 뭐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이곳에 신규 분양 완료돼야 될 물량들이 어마어마한데 네. 그거에 대한 수용성을 늘리려는 목적이 정책적 의도로 보이는데 네.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네.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도 지방에 한 채 더 사놨었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수도권을 내가 바꾸는 게 낫겠는데 그런 움직임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더 플러스가 될지 네. 아니면 아까 실수요자들의 미분양 물량 수용 이게 더 플러스가 될지는 그건 면밀하게 모르겠어요. 네. 그럼 지금 이 금리와 어떤 이 심리와 이런 상태라면 건설 신규 분양 물량이 공급된다는 게 사업성이 안 나오는 수준이지 않나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건설이라는 건 일주일 만에 뚝딱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미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그걸 완공하고 하는데 2, 3년 뭐 이런 아니면 그 전부터 따지면 사실 3,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의 사이즈에 따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집행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건설 회사들마다 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드디어 6개월 뒤에 1년 뒤에 완공해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네. 야 이거 그 뒤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미 첫 싹두고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야 이거 모집 안 되면 어떡하지? 네. 지금 그렇다고 어디서 그러면 돈 지급해야 될 건 있는데 네. 채권이나 PF 쪽에서 자금 받아가지고 그 돈 지급해서 어떻게든 돌려야 되는데 지금 뭐 이자율을 뭐 살인적으로 준다고 해도 돈을 네. 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돈이라도 좀 구해지면 그렇죠. 어떻게 끌고 가보겠다라고 네. 할 텐데 돈도 안 구해지는데 삽은 떴고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분양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자꾸 풀어달라고 네. 지방 건설 회사들이 네. 상당히 많이 부탁을 했어요. 우리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신규로 착공하는 그런 수요는 거의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계획은 안 하겠죠. 우선은 땅 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자. 예, 그래서 지금은 건설 회사들이 어떻게든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은행에서 담보를 받아서 대출을 받을 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광급 공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요. 음, 이 광급 공사는 돈을 떼먹을 일은 없거든요. 그렇겠죠. 민간은 그렇지만 그래서 국가라는 공사의 수주 파일 좀 빨리 늘려주십시오. 우리 견딜 수 있도록 뭘 해주십시오. 네.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년부터 총선과도 맞물리면서 네. 그 광급 공사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 있고 거기다가 더 불안 요소도 커서 가상금리도 높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주택보다 더 타격을 받는 거는 상업용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들일 것 같은데 이쪽 시장은 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해요. 일단 빌라. 네. 지금 전국의 빌라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 지금 요즘 뭐 전세 사기가 워낙 기승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근데 이제 빌라는 이렇게 되면 신규 빌라를 누가 짓는다 해도 분양 안 되겠죠. 안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신규 공급이 당분간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몇 억대 아파트 다 살 수 없잖아요. 네. 사회 초년생들이나 뭐 이제 막 대학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바 뛰면서 사는 사람들은 빌라 네. 또는 원룸 이런 걸 네. 찾게 되는데
그럼 빌라에 대한 추가 공급이 당분간 제한되면 네. 어느 순간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겠죠. 네. 그럼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느냐? 빌라의 월세가 폭등하는 거예요. 네. 또 올라가고. 또 전세 또 올라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요 타이밍을 또 어느 순간 그럼 내가 그걸 사서 뭐 임대 수익자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걸 또 잘 봐야 되는 네. 이게 무조건 악재만으로 가진 않아요. 그것을 꼭 그 빌라든 이런 사회 초년생들이 사는 그 가격대 수요가 네. 또 탄탄하게 있어요. 우리가 강남 그러면 막 몇십억짜리 아파트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몇십억짜리 아파트 바로 뒷골목에는 네. 다세대 주택, 빌라 쭉 있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또 이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뭐 서빙 보는 사회 초년생들 뭐 이런 많은 또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 또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신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건설 물량이라든가 이게 당분간 끊기면 네. 기존 것들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악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시기를 좀 봐가면서 설명해야 네.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뭐 조그만 어떤 큰 회사가 분양하는 오피스텔 말고 네. 작은 오피스텔 네. 이런 부티크형 오피스텔도 똑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꼬마 빌딩은 요즘 좀 다르더라고요. 음. 요즘 뭐 매물을 많이 던진 분들도 계신데 네. 오히려 이때 꼬마 빌딩을 더 사겠다라는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좀 금매가 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꼬마 빌딩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는 한 10%나 네. 이 정도 낮춰서 팔아도 충분히 내가 수익은 거둔다라는 네. 분들이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때 뭐 꼬마 빌딩 뭐 진짜 내가 목 좋다라고 하는 데는 뭐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럼 반대로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기도 참 금리도 높고 이제 뭐 전세 아니면 월세인데 월세도 사실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전세는 또 전세 대출 이자는 또 엄청나게 높고 이런 분들은 그럼 매수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좀 좋을까요? 그냥 뭐 학술적이거나 또는 네. 기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면 자기가 집을 사서 네. 우리가 이제 사용 목적이 아닌 약간 투자성 목적도 같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 투자성 목적을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구매한 뒤에 내는 이자 부담을 최소한 줄여야 되는데 그럴 제일 좋은 확실한 시그널은 다시 거래량이 늘 때부터가 부동산 시장 뭔가 변곡점 생겼구나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게 이제 기계적인 답변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최고의 재테크 고수 두 분이 있으세요. 원래 이 두 분은 벌써 일가를 이루시고 네. 공식적인 직함 없는 자유영혼이 되셨죠. 네, 그래서 전화도 잘 안 받고 뭐 이런 수준이 됐는데 네. 그분에게 한번 두 분 다에게 여쭤봤어요. 형님 부동산 지금은 올라요? 지금은 떨어져요? 예전에 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난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다. 그런데 정호야 부동산을 감내할 수 있는 이자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 난 바로 사. 왜요 형? 그랬더니 5년이든 10년이든 기다려보면 오르더라고. 물론 조금 좋은 지역을 네. 북한에서 말씀하신 건데 네. 뭐 강남 3구만이 아니라 하여튼 어느 정도의 호재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자체라면 난 사. 그리고 내가 사용을 직접 하던 임대를 주면서 조금 벌충을 하던 버텨. 그러다 보면 기폭이 있을 때 올랐을 때 팔고 나는 실현을 해왔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제가 들었던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 중에서 최고의 명답이었어요. 내 능력 안에서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살아. 네. 그럼 반대로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작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마음에 들지가 않잖아요. 내가 바라는 수준과 내가 가진 능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내려오면 그때 사야지라고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자 부담을 그렇게 많이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분들은 지르실 수도 있겠죠. 금리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사실 뭐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지금은 뭐 한 달 지나면서 또 막 예측도 막 바뀌고 막 전망치도 막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 이렇게 다 풀지 또 네. 누가 알았어요.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전혀 이런 분위기가 또 아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규제를 또 한 번에 다 풀 줄이야.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네. 다른 친한 유튜브 채널에 네. 한 분이 출연해달라고 해서 네. 급하게 찍고 갔는데 규제 다 풀었다는 걸 아시고 정호야 미안한데 그거 방송 못 나가게 됐어. 형 괜찮아요 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은 딱딱한 경제를 쉽고 재밌게 풀어주시는 유튜브 경제 맛집의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말씀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